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거장이죠. 제럴드 와인버그가 쓴 대작,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그중에서도 첫 번째 책인 시스템 띵킹의 11장,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내부 프로세스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큰 착각일 수 있다고 경고해요. 바로 조직의 외부 요인,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조직 전체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예시로 문을 엽니다. 애플 컴퓨터의 실제 공지문인데요. 특정 프린터랑 폰트 조합에서 텍스트가 인쇄가 안 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애플의 공식적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일반 텍스트를 사용하세요. 였습니다. 하하, 잠깐만요. 해결책이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였다고요? 이건 그냥 우리도 못 고치겠다고 두 손 두 발 닫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고객, 수많은 하드웨어, 또 수많은 소프트웨어 조합을 지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를요. 듣고 보니 개발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아, 고객만 없으면 진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텐데 같은 말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단순한 농담이나 투정이 아니라 어쩌면 조직에 보내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조직은 이미 비선형적인 압박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비선형적인 압박이요.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고객이 많아지는 게 조직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걸까요? 고객은 왕인데 말이죠. 왕이 너무 많아지면 왕국이 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인버그는 고객 수의 증가가 단순한 덧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해요. 고객 한 명 늘면 처리할 일이 하나 느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 A는 파란색 버튼을 원하고 고객 B는 빨간색 버튼을 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개발팀은 옵션 기능을 하나 추가하면 되니까 일이 한 2배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은 그렇죠. 그런데 고객 C가 나타나서 나는 평소엔 파란색인데 주말엔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때부터 복잡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걸 넘어서요. 서로 다른 요구사항들 사이의 충돌을 해결해야 하고 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든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심지어는 고객별로 미세하게 다른 버전을 관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객을 상대하는 총 노동력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 개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자료에 등장하죠. Zodiacal Business Forecast, 줄여서 JDF라는 회사의 이야기요. 네, 이 ZBF라는 회사는 원래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 40개 정도의 초기 고객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시스템에 버그가 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특정 기능 몇 개만 아주 잘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개발팀과 고객 사이에 뭐랄까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거대 기업에 인수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인수기업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6개월 만에 신규 고객사를 110개나 유치합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고객 110곳은 기존 고객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광고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할 거라고 기대했죠. 결과는 불보듯 뻔했겠네요. 기존에는 조용했던 버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기능 개선 요구에 사용법 문의까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조직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이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경영진의 대처 방식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 인력을 3배로 늘려버립니다. 아니, 사람을 3배나 늘렸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보통은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브룩스의 법칙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인력이 프로젝트에 기여하려면 기존 인력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교육시켜야 하죠. 의사소통 채널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ZBF는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그렇군요. 와인버그는 이 현상을 조직의 문화적 패턴 변화로 설명하죠. P1, P2, P3 같은 용어가 나오던데 이건 청취자분들이 그림을 볼 수 없으니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처럼 일하는 초기 스타트업 문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JBF의 초기 상태였죠. 고객이 늘어나면서 조직은 P2,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반복적인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안정적인 문화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성장하려면 P3,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고도화된 문화가 필요하고요. 문제는 JBF는 고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속도를 문화가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아직 아이인 상태로 전쟁터에 내몰린 거죠. 결국 조직은 무너지거나 JBF가 나중에 선택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고객 수를 줄여서 겨우 회복할 시간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JBF 사례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부하에 걸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래서 조직들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일종의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는군요. 바로 대리인, 에이전트라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고객이라는 강력한 외부 요인과 개발 조직이라는 내부 시스템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리인이 바로 마케팅 부서죠. 그런데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강렬해요. 마케팅 부서를 피아 주사에 비유했잖아요. 보통은 회사의 목소리나 엔진처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왜 하필 피아 주사였을까요? 그 비유가 와인버그 시스템 사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마케팅의 역할은 고객이라는 질병 매개체가 일으킬 수 있는 혼란, 예를 들어 비현실적인 기대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하지만 주사기는 약물을 주입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의미군요. 마케팅 부서는 외부 고객보다 조직의 핵심부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들이 일으키는 혼란은 다른 방어 체계를 그냥 우회해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내부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경쟁서 기능 다음 달까지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요구들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원래 막으려던 질병보다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물론 고객 서비스 부서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리인도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ZBF가 겪었던 문제, 즉 실제 고객 150명의 요구가 모두 개발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고 개발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유효 고객 수로 줄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프로그래머 자신도 내부의 외부인으로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과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멀어질수록 프로그래머들은 상상 속의 고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 고객들이 이런 기능을 넣어주면 분명히 엄청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이스터 에그나 기능을 몰래 추가하는 거죠. 소위 골드 플레이팅이라고도 하죠. 가끔은 이게 혁신적인 기능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만 만들고 아무도 쓰지 않는 기능으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리인인 테스터 역할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공식적으로 테스터는 고객의 입장을 가장 철저하게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개발자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인간적인 관계가 얽히는군요. 매번 사소한 버그까지 다 찾아내서 이것도 안 되네요, 저것도 문제네요 라고 말하는 게 불편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에이, 어떤 제정신인 고객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쓰겠어? 라며 개발자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어선 중 하나가 무력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이라는 방어막을 세워도 그 막을 뚫고 들어와서 조직을 조용히 갉아먹는 비용들이 있군요. 자료에서는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던데 바로 업무 중단, 즉 인터럽션과 다양한 설정 지원의 함정이었습니다. 먼저 인터럽션의 비용부터 살펴보죠. 이건 정말 보이지 않는 비용의 끝판왕입니다. 자료에서는 재몰입 시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어 코딩에 깊게 몰입하고 있는데 5분짜리 전화 한 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전화는 5분 만에 끝났죠. 하지만 그 5분 전 고도의 집중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5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아, 결국 5분짜리 전화 한 통의 실제 비용은 5분이 아니라 20분인 셈이죠. 하루에 이런 전화 서너 통만 받아도 1시간 이상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혼자 일할 때도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회의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7명의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명에게 전화가 와서 회의가 5분 중단됐다고 해보죠. 일단 7명의 5분, 즉 35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에 집중하기까지 각자의 재몰입 시간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지죠.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에서는 7명 회의에서 인터럽션이 한 번 발생할 때 평균 147분의 업무 시간이 낭비됐다고 분석합니다. 147분이요. 거의 2시간 반이네요. 인터럽션 한 번에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회의실 문에 이런 문구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 인터럽션은 $100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하, 정말 기발하네요. 약간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단의 비용이 얼마나 막대한지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어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비용인 설정 지원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서두에 이야기했던 애플 사례의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다. 유지일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회사가 지원하는 하드웨어 종류가 CPU 15종, 프린터 21종, 디스크 드라이브 16종, 네트워크 4종이었어요. 네, 그 정도면 꽤 많이 지원해주는 편 아닌가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의 조합입니다. 이 숫자들을 다 곱하면 몇 가지의 테스트 환경이 나올까요? 무려 21,060가지입니다. 이 모든 조합에서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2만 가지도 그런데 애플의 사례는 훨씬 더 심각했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애플이 지원하던 CPU, 프린터 폰트 종류, 스타일, 응용 프로그램까지 모든 변수를 조합하면 테스트해야 할 설정의 가지수가 3,700만 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700만 개요? 이건 뭐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해요. 어떤 기업도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하는 모든 설정을 실제로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더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필연적으로 테스트 커버리지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더 많은 버그를 낳고 그 버그를 수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셈입니다. 오늘 논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릴리즈, 즉 소프트웨어를 완성해서 고객에게 출시하는 그 순간에 어떤 역학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개발팀 내부에서만 존재하던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가장 큰 변화는 4가지입니다. 첫째, 관리해야 할 시스템이 이제 하나가 아닙니다. 구 버전을 쓰는 고객, 신 버전을 쓰는 고객이 공존하면서 관리해야 할 버전이 여러 개가 되어 업무량이 배가 되죠. 그리고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버그가 발견되는 속도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더 빠르고 무질서하게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수정의 긴급성입니다.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버그는 개발팀의 일정에만 영향을 주지만 출시된 소프트웨어의 버그는 고객의 실제 비즈니스를 멈추게 하니까요. 수정의 압박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지죠. 마지막 4번째 변화가 가장 무서울 것 같은데요. 잘못된 변경의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개발 중일 때는 잘못된 코드를 넣어도 그냥 되돌리면 그만이지만 릴리즈 후에는 잘못된 패치 하나가 수천 개 고객사의 데이터를 망가뜨리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변경의 파급 효과가 조직 내부를 넘어서 고객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고객이 많아지면 버전 관리도 훨씬 더 복잡해지겠네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고객이 동일한 버전을 써야 깔끔할 텐데요.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 아주 중요한 VIP 고객이 우리 회사에만 필요한 이 기능 때문에 전체 업데이트를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패치를 만들어가려고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고객마다 미세하게 다른 버전을 갖게 되고 유지보수는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거죠. 뚜렷한 이유 없이 1년에 2번 혹은 분기별로 릴리즈 주기를 고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걸까요?
네, 그건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직의 생존 본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릴리즈가 너무 잦으면 변화에 대응하느라 지치고 너무 뜸하면 고객의 불만이 쌓이니까 그 사이에서 최적의 리듬을 찾으려는 시도인 셈이죠.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자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네요. 고객은 단순히 왕이거나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복잡하고 강력한 외부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객 수가 늘어나는 건 단순히 처리할 일이 많아지는 덧셈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프로세스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대한 비선형적 도전이라는 점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경계 관리입니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관리는 코드를 잘 짜고 테스트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조직과 고객, 사용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수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대리인들과의 경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여러 역학 공개들은 시스템 안의 작은 변화 하나가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조직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 같은 공식적인 대리인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업무 환경에는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 사이에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또 어떤 비공식적인 대리인들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과연 의도된 대로 혼란을 걸러내는 효과적인 필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와 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앰프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